지금 이 판결문을 씀에 있어서 실제 교육이 어떻게 돼? 그 하나는. 그러니까 1-2의 판결문을 쓰기 전에 지금 1-2에 지금 갖고 있는 기록에는 소장을 제출하고 서로 변론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판결을 쓰라는 게 모의기록 지금 1-2의 과제인데 1-2의 기록에 나오는 소장은 판결을 쓰기 위한 소장은 소장 자체가 퍼펙트하게 형식 같은 게 맞춰서 제공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낸 거야. 그러니까 아주 우리식으로 옛날에 문제 치사하게 낼 때 내가 하나 예를 들었던 게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소장에 나중에 판결문에 주소를 써야 되는데 당사자 주소를 써야 되는데 소장에 이런 식이야. 지방서 온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내가 한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서울에 신사동이 두 군데가 있어. 강남에 서초구 신사동이 하나 있고 강남구인가? 강남 서초구일 거야. 서초구 신사동이 하나 있고 은평구에 신사동이 하나 있어. 근데 실은 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A 쪽에 서초동이야. 실제 이 사람의 주소는.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부나 주민등록 뭐 하여튼 이 주소와 관계되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B라는 서초 신사동인데 변호사가 A라는 무슨 구, 즉 예를 들어 은평구 신사동으로 써온 거야. 원고 내지는 피고 주소를. 그럼 만연히 그거 갖고 판결문에 당사자 주소를 쓰면 1점 감점되게 그런 류의 문제도 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내오는 소장은 기본적인 거야. 내용이 돼서 이렇게 오는데 어딘가 조금 자세히 안 보면 미스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게 이렇게 해서 판결문에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고 다시 다 확인해서 쓰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도 한번 나 때는 있었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1-2에 제공되고 있는 소장은 일단 기록상 주어진 거고 그 완벽한 소장을 쓰는 단계를 지금 변호사 시간에 선행적으로 한번 해서 1-2에 연결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2에. 그래서 오늘 복서에서 나눠준 문제가 그 1-2에 소장을 작성하라는 거야. 1-2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민사 변호사 1-1 기록을 볼 건데 1-1 다음에 1-변호사 2는 답변서에 해당하는 기록 등이 또 등장을 해. 그런데 일단 1-1에 소장을 작성을 하는 것을 지금 볼 건데 이게 70-8의 소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일단 지금 소장이 들어가야 돼. 소장이. 그런 식으로 이게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의 기록은 자백간주니까 뭔가 둘이 막 공방을 펼치는 얘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 없고 그대로 변론기일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백간주로 되는 것이니까 지금 1-1은 판결문 무변론 판결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등의 그 상황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단계만 그치면 되고 지금 1-2에 70-8 사건으로 연결되기 위한 소장을 작성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 보도록 하지. 일러두기라고 그래서 쭉 읽어봐. 아니면 오늘 나눠준 그 유인물을 보던지. 본기록은 민사재판 실무 과목에서 판결서 작성까지 염두에 두고 편제한 기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70-8 사건의 판결문 염두에 두고 편제한 기록이다.
본기록 작성 과정에서 원고 피고의 공방 및 입증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를 기초로 편제한 기록에 따라 판결서를 이제 앞으로 민사재판 실무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나중에 판결서를 작성하게 될 때는 완결된 기록을 제공하겠지만 현재는 여기서 소장을 작성한다든지 하는 진행 단계까지에 있어서 필요한 사실관계 및 증거, 기타 자료들만이 제공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과제로서 상담 기록을 읽어라. 그 다음에 과제가 소장 및 보전 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라. 단 부동산 가압류 및 유체동산 가압류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가로 속에 보면 공동소송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봐라. 혹시 우리가 민사소송법 65조의 공동소송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을 따지지 말아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두세 사람을 엮어서 여러 가지 쟁점을 물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소송 요건에서 혹시 그게 과도하게 묵다 보면 혹시 공동소송으로 낼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그건 무시하라 라는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진기한 변호사가 지금 소장을 작성해서 제기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돼서 그 중에 하나인 서찬희라는 사람한테 소장 부본이 송달이 되지 아니해서 결국은 주민등록표가 직권이 말소됐다. 그럼 이제 결국은 송달을 할 주소를 더 추적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공시송달은 조문을 보면, 민사법 조문을 보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 같아요. 내 옛날에 진짜 무식하게 공시송달 그 상황에 있어서 나는 조문 고지고대로 송달 못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 해줄 줄 알고 말로만 좀 공시송달 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랬던 기억이 언제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법원이 직권으로 살사 안 하고 신청서가 들어가서 하는 건데, 신청서를 그러니까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라. 지금 그러니까 과제가 뭐냐면 소장을 작성해라. 그 다음에 보전처분 필요한 거 작성해라. 그 다음에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김자 홍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작성하시오. 가장 이익이 되도록 작성하시오예요. 실제 로스쿨에서도 어떻게 시험 나오냐면 가장 이익이 되게 또는 일부라도 기각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나와요. 소장을 일부라도 기각되는 부분이 없게 작성하라. 그게 뭐냐면 원래는 원고는 일단 밀어붙이고 소장에 의해서 상대방이 반격을 가하면서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제 100% 이길 수 없고 좀 질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이 상환이행 판결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조금 줄 거 주면서 동시이행 뭐 유치권 이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실무에서는 소장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 연습에서는 연수원이든 지금 로스쿨이든 이익되게 또는 이제 로스쿨에서는 기각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게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미리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상환이행이나 이런 것까지 전개되는 것을 감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서 단순 이행으로 들어갔는데 피고로부터 동시 이행 항변 같은 판결이 나와서 상환 이행 판결이 될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서 일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소장을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이행 청구만을 하면 판결이 상환 이행 판결이 되면 그만큼 청구가 기각되고 일부 패소한 거예요. 그만큼은. 물론 여러분이 단순 이행 청구함에 있어서 처분권주의 원칙상 피고의 동시 이행 항변 등이 나왔을 때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공부도 했어요. 단순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원고의 의사에 비춰서 상환으로라도 급부를 받기를 원한다면 해줄 수 있다. 처분권자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행 청구를 했더라도 나중에 동시이행 항변적인 어떤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상환이행 판결이 내려져서 뭐 될 거 아니냐라고 안일하게 뭐 대처한달까 소장을 써도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겠지만 여기서는 그 경우에 그럼 일부 패소헌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그 공방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나중에 판결문에서 판단해야 될 내용을 미리 소장에 감안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소장을 써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소장 쓰는 류의 문제가 다 있는 게 그것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의 청구,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여러 사람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는 항상 소장에 뭐가 있냐면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단순 이행 청구가 아니라 아예 상환 이행의 청구를 청구 취지에서 써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이따 또 다시 그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각 서면은 뭐 필기도구로 써라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상담 기록을 그럼 읽어봐요. 눈으로 읽어봐. 쭉 두 가지 큰 사건이에요. 지금 세 페이지에 걸쳐서 상담 기록이 있는데 카테고리가 크게 두 개 청구예요. 쭉 보면 일단 소장의 청구는 크게 두 개예요. 어디까지가 첫 번째냐면 오면에 밑에서 여섯째 줄까지가 물품 대금과 연대보증 쓴 사람들에 대한 청구예요. 거기까지가.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이에요. 그 다음에 오면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6면, 7면 마지막까지가 이전 등기 청구를 구하는 상담 내용이에요. 두 가지예요, 카테고리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카테고리에는 주 물품 대금 채무자가 있고 연대보증인이 2명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구는 그 중에 연대보증인 1명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를 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연대보증인한테 중에 한 명한테 아까 그 유성현이라는 사람한테 공장 부지인지 쭉 보면 창고 부지 매수를 했는데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두 번째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쟁점을 복잡하다고 할 때 메모를 잘해야 돼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본인이 터득을 해야 돼요. 사람별로 하고 청구별로 이렇게 해서 그려야 돼요. 그럼 지금 이거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덩치가 하나가 뭐였었어요? 여기 쭉 물품 대금이죠. 물품 대금이라고 하니까 결국 매매 계약의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한테 물품 대금 청구하니까 이 물품 대금 청구의 원인은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품 대금 청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예요? 소유권 뭐에 근거해서요? 매수인 즉 매매 계약의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또 하나 원고가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을이 매수인인데 을 말고 누가 붙어 있냐면 병과 정이 연대보증인으로 걸려 있죠. 그죠? 그런 상황이죠. 쭉 보면. 그 다음에 아까 창고부지로 갑이 이 중에 누구였었어요? 근데 정확히 이제 이름을 한번 대봐요. 기록에서. 쭉 읽어내리면서. 갑이 누구예요? 지금. 그 쭉 읽어 내려가면서. 김자홍이 을이 누구예요? 지금. 기록에서는 그럼. 이덕훈? 춘. 그 다음에 병은? 거기서. 서찬이. 윤. 유성연. 그 다음에 갑이 그럼 누구랑 이제 그 창고부지 계약을 했어요? 요 중에 그럼. 병이에요? 정이에요? 지금. 아까 유성연이었죠? 유성연. 그죠? 유성연이 여기서는 매도인이고 여기가 매수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은 이제 창고 부지니까 땅이죠. 땅. 이 땅은 이제 나중에 등기부 등본. 요새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래요. 용어 바뀌었는데 이게 필요하겠고 딱 보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하고 요거에 대한 뭐가 필요하겠어요?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대충 느낌상.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일단 물품 매매계약서가 있고 필요하겠고 뭔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증인은 그 주채무와 어떻게 돼요? 독립적이니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대보증 계약. 연대보증 계약서가 있어야겠죠. 연대보증 쓴 그 내용이 있어야겠죠. 여기 사인한 거. 요것 때문에 항상 요게 뭐예요? 뭐가 항상 물어봐요. 올해 변호사 시험에서도 항상 물어보는 거. 여러분이 이론할 때는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확정이 오히려 되게 중요해요. 이런 법리적인 것보다 사실 확정이 중요한데 사실 확정을 해서 증거해서 이 보증 연대보증 체결한 그거에 요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한 요거가 나중에 항상 뭐가 문제예요? 뭐 이건 이 사건 말고 이 사건은 그런 쟁점이 없을 것 같은데 보통은 뭐예요? 나 보증 쓴 바 없다. 뭐 이런 싸움 맨날 하는 거죠. 그럼 그 도장이 뭐냐 하면 지가 뭐 딴 것 때문에 막혔던 도장 갖다가 찍은 거다. 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싸움이 벌어지죠. 그럼 그런 싸움의 전제가 뭐가 있냐면 이 도장이 내 도장은 맞는데 내가 찍은 바가 없다. 그럼 문서에 뭐예요? 서증에 형식적 증거력. 거기서 내 도장은 맞다라고 하면 이단의 추정이 또 등장해서 추정을 해버리니까 내 도장
그 맞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추정이 되니까 완전히 이건 몰래 훔쳐가서 찍었다든지 몰래 파서 찍었다든지 내 도장 자체가 원래 아니라든지 해야지 도장 맞다라고 하면 이단의 추정이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시험에 항상 자주 나오는데 실제는 이런 사실 확정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 사실 확정은 실제 이렇게 실무 자체로 시험에서 종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게 진짜냐 아니냐 뭐 의조됐냐 아니냐.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 이단의 추정이라는 사문서의 진정 성립 요게 자주 시험에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이 민사 재판 실무 책자를 보면 이 이단의 추정에 의해서 이게 증거로 채택돼서 뭐뭐의 증거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즉 이 보증 계약서에 의해서 연대 보증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제 판결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연대 보증 쓴 것에 진정 성립에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설시할 건가 이제 그런 게 민사재판 실무는 판결문에 그거 어떻게 설시할 건가 그 틀을 내워가지고 이제 써야 돼요. 당사자가 나 의조된 거다 내 거 아니다 이런 싸움을 벌이는 상황을 줬으면 실제 판결문에 그래서 이것을 증거로 인정할 건지 심증 형성의 자료로 인정할 건지 아닐 건지가 전제돼서 만약 심증 형성의 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면 원고 측이 낸 갑 매도증 연대보증 계약서 가로 닫고 뭐뭐뭐뭐 증거 몇 개 더 나열해서에 의하면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뭐 그래서 나중에 보증인으로서 이제 이행을 하야하고 이런 틀로 나중에 연대보증 등에 있어서 그 판결문 설시하는 거 그게 민사판결문 작성하는데 나올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지금 그렸는데 이런 지금 그럼 증거가 거기서 제시되고 있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봐요. 쭉 사안을 읽어봐요. 그래서 소장을 그렇게 작성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뭐가 있었냐면 보전 처분 신청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 갑의 입장에서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은행 계좌가 지금 등장하고 있고 결국 모든 경우에 이 주채무자는 결국 변제재력이 불분명한 경우라서 원래는 주채무자한테 청구하고 보증인한테는 추가로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애초부터 같이 공동으로 내는 거죠. 물론 이건 연대보증이니까 뭐 최고 검색의 항변권 같은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증인한테는 직접 같이 문제 삼지 않고 나중에 삼을 수도 있지만 지금 소송식으로는 공동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동소송으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2명까지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보전처분에 대한 거는 지금 하나 나오는 게 쭉 보면 어디에 하나 있냐면 거기 보면 유성현의 거래은행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정보가 7면에 나오네요. 거래은행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아까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것은 송달불능은 서찬이죠. 서찬이. 그래요. 서찬이가 공시송달 해야 되는 건데 그 7면의 마지막 보면 이덕춘 주소 알고 계시는가요? 이덕춘이 공시송달 지금 상황은 아니고 앞에 서찬이가 공시송달 상황의 정보가 주어져 있고 이덕춘은 잠수 탔을 것 같은데 지금 이덕춘 가게 말고 집 주소를 정보가 나오네요. 동작구 상도 이동이라는 마지막에 가게로 송달하면 어차피 송달이 안 될 것 같다. 가게는 지금 망해서 문 닫고 있다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성현에 대해서는 서찬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신청서가 하나 작성돼야 되고, 그다음에 유성현의 거래은행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거는 유성현에 대해서 연대 보증인으로서 지금 물품 대금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청구를 하려는데 재산을 확보해서 가압류를 걸어야 돼요. 가압류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집행법 지식이 필요한데, 집행법 지식이 이걸 지우면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유성현이란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즉 그 은행에 대해서, 은행이 제3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채무의 채권에 대해서 이 채권자가 요 피보전 채권, 보전되어야 되는 채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는 거죠. 가압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즉 월급이라든지 지금같이 은행 예금이라든지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요. 보통 금전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만약 이 채권이 아니라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자체에 가압류 걸 수도 있고, 지금은 채무자 자체의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아니라 은행에 대한 채권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막막해요. 실전적인 건데 은행 예금이 어떻게 지금 얼마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그러니까 거기에 돈 있으면 묶이는 거고 없으면 못 묶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딱 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딱 들어가면 은행에서 이제 그 날짜로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압류를 걸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자기가 이 이전 등기 청구를 유성현한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제3자한테 팔면, 양도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한 채권이에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특정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채무자인 유성현이 제3자한테 양도라든지 하지 못하도록 원고가 될 사람은, 지금 김자홍은 유성현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받고자 하는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 등기 청구라는 특정한 청구에 대해서 지금 피고가 될, 지금 유성현이 제3자한테 못 팔게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연히 이제 말로 했던 가압류 가처분을 잘 구별해 보세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 자산에 대해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 묶는데, 그럼 그 일반 재산에 묶을 때 내가 보전 받아야 되는 내 채권은 금전 채권 등이 주류예요. 특정한 채권이 아니라 금전 같은 채권이에요. 반면 특정한 채권을 피보전으로 하는 경우는 가처분이 들어가네요. 왜? 특정 그 채권을 의한 보전을 하려는 것이니까 가처분이 들어가는데, 그 특정한 어떤 청구의 내용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같은 경우라면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 특정한 청구가 토지 같은 것에 인도를,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 청구라면 그것에 대해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어떤 민사소송법 지식이 있었냐면, 그대로 만연히 소송을 내면,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그 계쟁물을 딴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한다면
소송 도중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양도받은 사람을 소송의 당사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민사소송법 82조의 인수승계 등의 인수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 것을 밟지 않으면 피고가 그 제3자로 인수승계를 밟도록 해서 소송 당사자 피고로 만들지 않으면 판결문에 소송 당사자로 안 나오는 사람이 된 판결을 지금 받아 놓더라도 그 제3자가 순수히 이 판결 내용에 따른다면 다행이지만 판결 내용에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기고도 그냥 판결문에 이긴 거로만 나오고 다시 그 판결문은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냐면 원래 전주인, 팔아서 사실은 지금 분쟁에 있어서 빠져나갈 류의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만연히 소송을 한 거니까 그 빠져나갈 사람을 계속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 양수한 사람을 피고로 잡아서 판결문에 피고로 딱 못 박아 놔야 이기더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받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종전주인으로 받아놓은 판결은 그거에 불과한 거고 새로 산 사람한테 다시 소송을 내야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다행히 소송 도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변론 종결 시점에 양도 양수 등이 벌어졌다면 변론 종결 시점 이후니까 소송에 반영할 틈은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 반영될 수 없는 거고 만연히 종전 주인에 해당했던 원래부터의 피고로 있었던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지만 그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제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제도를 활용해서 그 양수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218조 1항이 원래는 판결의 효력은 상대 당사자 사이에만 있는 상대적 효력이라고 하고 있지만 다행히 연이어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주관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지요. 다만 그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의 범위를 놓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범위를 조정하느냐의 문제는 남는지만 하여튼 추상적인 의미로는 종결 후의 승계인한테 일단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 승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만 이제 남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그 교과서적인 문장은 소송 도중에 우리는 승계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양도 같은 것이 금지되는 건 아니고 양도가 있을 수는 있는 거다. 단순히 소송이 된 거라는 것만으로 피고로 물린 그 원래 계정물의 주인이 파는 것 자체를 소송이 진행 도중인 것만으로는 막을 그 상황은 우리가 없다라고 일단 했고 그럼 이걸 막고자 하려면 결국은 이런 가처분을 걸어야 된다라는 게 교과서적인 표현인데 그 가처분의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고 인도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걸고 일반적인 금정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요 김에 우리가 보전 처분 얘기를 쭉 이제 보면 여러분이 강제집행이라는 개념도 있고 보전 처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민사집행법이라고 해서 실은 지금 똑같은 건 아닌데 같은 법에 있는 큰 내용이 같은 법에 있어요. 지금 보전처분이라고 하는 파트와 강제집행이라는 파트가 같이 민사집행법에 있는데 강제집행은 뭐냐면 확정된 판결같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전제로 대표적인 게 확정 판결이죠. 확정 판결과 같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채무자가 피고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안 하니까 채무자의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동산이면 동산 또는 은행 예금과 같은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건데 그건 또 좀 이따 설명을 하는데 이런 강제 집행이라는 부분 말고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집행권한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집행권한을 전제로 이제 앞으로 집행권한으로서 판결을 받을 것을 전제로 소송 도중에 또는 소재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데 본격적인 압류라는 말은 못 쓰고 가짜 붙여서 가압류라는 말을 쓰고 묶어서 둔다라는 의미인 가압류, 압류에다 가짜를 붙이고 또는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에 대한 가처분 등의 가. 왜 가짜가 붙냐면 아직 확정된 판결 등의 집행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 등의 집행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가짜밖에 못 써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받는데 다행히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을 받아두면 나중에 자기가 승소 판결을 본안에서 받으면서 이 효력이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서 가압류를 압류로 전이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렇지만 지금 단계는 완벽한 의미의 압류가 아니니까 가짜를 붙이고 지금 입장에서는 처분을 금지하는 건데 가짜 붙여서 가처분을 하는 이런 정도의 효력을 갖고 있는 이 보전 처분을 신청한다라는 거예요. 보전 처분을.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는 대상에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는 강제 집행을 하는 절차적인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강제 집행은 집행권한이 있는 걸 전제로 집행권한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한이 되니까 강제 집행에서 처음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는다라고 그래요.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이 판결을 진행하는 같은 법원이더라도 집행을 진행하는 집행기관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판결 내려준 법원은 판결까지만 마무리해서 끝내요. 그 다음에 그 판결에 따른 내용이 이행이 안 되면 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집행을 하려니까 이게 단절되어 있어요. 판결 내려준 법원이 그대로 스무스하게 집행까지 관여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같은 혹시 법원이 등장하더라도 법원 말고 집행을 하는 것의 기간은 법원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판결을 전제로 했을 때 판결에 따라서 이제 마무리된 것을 집행을 이제 하는 절차로 들어가서는 단절된 기간 등이 등장하는데 그 단절된 기간한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판결문 뒤에다가 이것을 갖고 집행하라라고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돼요. 집행문을 부여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문구를 담은 그 집행문을 부여 신청을 해서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우리가 판결문에는 을로 나왔는데 변론 종결 후에 병으로 승계가 있으면 아까 말한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병한테 가서 집행을 할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여기 내가 단서를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에서 끌어봐요. 민사소송법, 민법 등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인데 승계 집행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 을이 그대로 집행법에서 변동 없이 을한테 집행하려면 보통의 집행문을 받으면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판결문에 등장하고 있는 피고 을이 아니라 변론 종결 후에 그 계쟁물 등이 병한테 넘어갔을 때 병한테 판결의 효력을 미친다. 판결의 효력이 생기는 건 기판력 말고 집행력이 생기는 거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생기는 것인데 만약에 변론 종결의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확장됐다면 그렇게 되는데 그
제3자가 판결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판결문까지에는 을만이 등장하고 있고 지금은 병한테 집행을 하려니까 그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앞 과정은 내가 알 수 없고 새로운 과정에는 이제 병을 상대로 하려는데 등장시킴에 있어서 판결문에는 을까지만 있으니까 을한테 받은 판결을 병한테 미칠 수 있도록 승계 집행문, 그런 경우에는 보통 집행문이 아니고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에 이제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문이 부여돼요. 그럼 집행문이 부여되면 이것을 갖고 이제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개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 개시 신청을 해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집행이 개시되면 어떤 대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동산도 있고 지금 채권도 있다란 말이죠. 기본적인 것은 압류, 일단 재산을 압류를 해요. 재산을 압류한 다음에 이것을 환가를 해야 되죠. 환가. 그래서 배당을 받겠죠. 이런 루트를 취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의 절차적인 루트는 압류를 해요. 그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해요. 피고의 재산. 그 다음에 환가를 해요. 그 다음에 배당을 받는다. 이런 루트인데 그러면 그 채무자 피고의 재산이 부동산일 때는 그 부동산일 때 우리가 압류를 하죠. 압류를 하고 환가하는 것의 용어를 뭐라고 써요? 부동산의 경우 경매한다라는 게 그게 환가하는 거죠. 경매. 그러니까 압류하고 경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거 빼가겠죠. 배당을 받겠죠. 근데 그게 채권의 경우는 역시 압류를 해요. 근데 채권의 경우는 이 환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 또는 뭐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추심명령이란 방법과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과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이게 막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압류 다음에 환가, 즉 채권에 대한 환가는 현금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 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추심을 할 수 있는 명령을 받아내는 거랑 아니면 아예 전부명령을 받는 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화 방법은 근데 이 압류와 추심명령 또는 압류와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해요. 법원에. 그래서 입에 우리가 배는 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뭐 받았다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럼 추심명령은 채권자 대의권에서 한번 나오는 그런 유사한 개념이 한번 있었고 전부명령은 채권 양도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채권 양도랑 전부명령은. 그러니까 추심은 채권자 대의권, 대의소송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추심명령 없이 곧바로 채권자 대의권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표현 나올 때 추심명령 없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집행법에서의 추심명령 없이. 원래 그 두 제도가 같이 우리는 병존해 있는 거예요. 추심명령과 채권자 대의소송 제도가. 같은 그런 프로세싱으로 보면 되는데 다만 채권자 대의소송 제도는 일정한 채권자 대의권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심명령 없이 남의 채권을 자기가 청구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추심할 수 있게. 반면 여기는 집행법에서는 추심명령을 받고 나서 내가 추심을 하는 것이죠. 한편 전부명령은 채권 양도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양도받아서 내 채권이 된 거예요. 내 채권이 되니까 그럼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부명령 받은 거는 내 채권이 되는데 그 채무자, 제3채무자죠. 정확히 말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 거를 내가 채권자로 양수받았는데 그 제3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으면 나 변제 사실상 못 받은 꼴로 돌아가지만 날린 거예요. 추심명령은 그냥 추심하는 권능만 받았기 때문에 그 추심을 하는 건데 전부명령은 그 채권이 나한테 오고
나하고 채무자의 관계는 소멸된 거예요. 다시요. 전부명령은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을이 병한테 갖고 있는 이 채권을 전부명령을 받으면 이제 을은 빠져나가고 이 둘 사이의 채권 관계는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병하고만 관계만 남는데 병이 갚을 자력이 없으면 을한테 다시 가서 야 병이 못 갚으니까 하고 을한테 다시 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전부 받아서 갑과 을 관계에 있어서 을은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 자기와 병만의 문제로 남기 때문에 병이 제대로 갚을 재력이 없어서 못 갚아버리면 자기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명령은 을은 이제 자기와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죠. 전부명령은 자기가 독점적으로 그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해도 독점적으로 될 수 있는 그 채권을 다 자기가 독점적으로 변제받는 데 쓸 수 있는 것인데 반해서 추심명령은 정확히 말하면 추심에서 또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서로 나눠 가져야 돼요. 자기가 추심만 하는 거예요. 추심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장단점을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확실하다면 전부명령 신청해서 받는 게 낫죠. 제3자가 빵꾸 낼 염려가 없다라면. 그래서 그런 저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추심명령과 그래서 전부명령을 자기가 어떻게 신청할 거냐라고 잘 생각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강제집행은 부동산이든 이런 채권에 관한 것이든 압류를 전제로 해서 환가 배당하는데 아까 채권 유성현이 신한은행에 대한 이 채권을 가압류를 지금 했으니까 이 압류 단계에 가압류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압류로 전이한다. 우리가 의료적으로 뭐 암이 전이한다 하는 것처럼 이 가압류를 나중에 이제 제대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압류로 전이하면 돼요. 물론 가압류 단계를 밟지 않고 판결 받아서 그 무렵부터 강제집행 들어가면 그 무렵에는 이제 가압류라는 단계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받아졌다면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추심명령 플러스 하든지 전부명령 플러스 하든지 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든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든지 하는 단계로 가면 되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를 받아놓고 추후에 확정이 되면 압류로 가서 이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판결문 받고 그것을 본 압류로 전이를 해서 추심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전부명령을 같이 받아서 그 채권에 대해서 현금화를 해서 자기 채권 채무관계에 받을 것을 충당하면 되는 이런 루트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강제집행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지금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압류, 환가, 배당, 채권의 경우에 이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 환가의 의미가 현금화인데 이 현금화는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다. 그 다음에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이제 막 수도 없이 그 효력을 둘러싸고 이제 막 많이 어떤 질문이 돼요. 질문이 되니까 그걸 잘 일단 여기서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나중에 다시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